달빛 아래 박판서가 숨을 고릅니다. 큰아들 박진은 이미 눈을 빛냅니다. 큰 곡물창고, 금은보화, 토지문서. 진아, 무엇을 원하느냐? 곡물창고와 금은보화와 토지문서를 원합니다. 모두가 둘째를 봅니다. 박후는 입을 엽니다. 쌀스무 가마와 하녀 설하면 됩니다. 방안이 얼어붙습니다. 형은 배를 잡고 웃습니다. 하인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박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가 본 것은 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쌀 20가마가 1000가마가 되는 법을, 하녀 하나가 한양을 뒤흔드는 법을, 그리고 형이 무릎 꿇고 돌아올 그날을.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풀어놓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 종로에 박판서라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박판서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곡물상을 경영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박진과 둘째 박후였습니다. 박판서는 병이 깊어지자 두 아들을 불러 재산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진아, 후야, 이리 가까이 오너라. 박판서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분명했습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큰아들 박진의 눈빛에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큰 곡물창고, 금은보화, 토지문서.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재산 목록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둘째 박후는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편찮으신데 무리하지 마십시오. 박판서는 박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아들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은 욕심은 많지만 경솔하고 박후는 신중하지만 지혜로웠습니다. 진아, 내가 먼저 말해보거라. 무엇을 원하느냐? 박진은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소인은 큰 곡물창고와 금은보화, 그리고 토지문서를 원합니다. 박판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습니다. 박진은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것만을 원했습니다. 그러면 그리하거라. 큰 곡물창고와 금은보화와 토지문서는 내 것이다. 박진은 환한 얼굴로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자신은 부자입니다. 큰 창고에서 장사를 하고 금은보화로 편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박판서는 둘째 박후를 바라봤습니다. 후야, 이제 내 차례다. 무엇을 원하느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박후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하인들도, 형 박진도, 침상 곁에 하녀 설아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박후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버님, 소자는 쌀 20가마와 하녀 설하면 됩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쌀 20가마, 하녀 하나, 큰 창고도, 금은보화도, 토지문서도 아니고? 형 박진이 먼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내 정신이 온전하냐? 쌀 20가마와 하녀 하나라니. 박진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동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큰 창고와 금은보화를 받았는데 동생은 고작 쌀 20가마라니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후야, 잘 들어라. 내가 한 선택이니 절대 후회하지 말거라. 나중에 와서 형님께 도와달라고 빌어도 소용없다. 박후는 형의 비웃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걱정 마십시오. 소재가 한 선택이니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박 판서는 두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큰아들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웃고 있고 둘째는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 판서는 알았습니다. 박후에게는 무언가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이것으로 재산 분배를 마치겠다. 진아는 큰 곡물 창고와 금은보화와 토지 문서를, 후야는 쌀, 스무 가마와 하녀 설화를 가져라. 이제부터 너희는 각자의 길을 가거라. 사흘 후 박 판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을 치르고 나자 형제는 각자의 몫을 챙겨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박진은 큰 창고의 열쇠와 금은보화 상자, 토지 문서 꾸러미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큰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하인들도 대부분 박진을 따라갔습니다. 반면 박후는 쌀, 스무 가마를 수레에 싣고 설아와 함께 종로 뒷골목의 작은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초가집은 좁았습니다. 빵 두 칸에 부엌 하나, 박후는 쌀가마를 방 한쪽에 정리하고 설아를 불렀습니다. 설아, 이리 앉거라. 설아는 조심스럽게 박후 앞에 앉았습니다. 도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궁금했습니다. 설아, 솔직히 말하마. 나는 내 재능을 진작부터 알아봤다. 설아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련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후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2년 전 흉년이 들었을 때 기억하느냐? 쌀값이 폭등했을 때 말이다. 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의 일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감히 의견을 냈다가 꾸중을 들었던 날. 소녀가 주제넘게 입을 놀려 죄송합니다. 박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날 내 의견이 옳았다. 쌀을 작은 양으로 나누어 팔자던 내 말. 그것이 아버님을 살렸다. 설아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니. 그것도 도련님이. 박후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너를 지켜봤다. 곡물상에서 쌀을 정리하던 내 솜씨, 가격을 매기는 내 안목, 상인들과 흥정하던 내 입담. 설아, 너는 타고난 장사꾼이다. 설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하녀로 살면서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의 재주를 도련님이 알아봐 주다니. 도련님. 박후는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아, 나와 함께 장사를 해보지 않겠느냐? 이 쌀 스무 가마를 미천 삼아 우리 둘이서.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녀가 도련님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장사를 하겠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년 전 그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당시 박 판서의 곡물상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쌀값이 치솟았지만 백성들은 쌀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창고에는 쌀이 가득했지만 팔리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주인 박 판서를 가까이서 모시며 상단일을 지켜봤습니다. 알게 모르게 장사 지식을 배웠습니다. 어떤 쌀이 좋은지, 어떻게 값을 매겨야 하는지, 어떻게 손님을 대해야 하는지. 그날 설아는 용기를 냈습니다. 조심스레 박 판서께 의견을 낸 것입니다. 날이 소녀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쌀을 작은 양으로 나누어 팔면 어떨까 합니다. 한 가마씩 팔지 말고 한 말, 두 말씩 나누어 팔면 백성들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순간 주변 사람들이 설아를 꾸짖었습니다. 주제에 감히 어디서 입을 놀려? 하지만 박 판서는 설아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방법이 좋겠구나. 그리 해보자.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작은 양으로
나누어 판 쌀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상단은 위기를 모면했고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설아에게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우연이었다고, 운이 좋았던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설아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자신의 재주를 인정받지 못한 서러움에.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박후. 그는 그날 설아의 눈빛을 지켜봤고 그날부터 설아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이제 설아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도련님이 자신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재주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설아는 결심했습니다. 도련님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박후와 설아는 쌀 5가마를 수레에 싣고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장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설아는 쌀을 작은 그릇에 담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리, 이 쌀 한번 보시죠. 경기도에서 온 햅쌀입니다. 아씨, 이 쌀은 윤기가 좋아 밥을 지으면 구수합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밝았고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 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설아는 쌀의 질을 설명하고 용도를 제안하고 값을 흥정했습니다. 첫날 쌀 2가마가 팔렸습니다. 박후는 감탄했습니다. 설아, 내 재주가 정말 대단하구나. 설아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시작입니다. 남은 쌀을 모두 팔고 그 돈으로 더 많은 쌀을 사오겠습니다. 그렇게 박후와 설아의 장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쌀을 팔았습니다. 설아는 손님을 끄는 재주가 있었고 박후는 좋은 곡물을 사들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한편 형 박지는 큰 곡물 창고와 금은 보화를 물려받았지만 그것을 지킬 줄 몰랐습니다. 매일 밤 기생집에서 어울렸고 낮에는 도박판에서 돈을 날렸습니다. 주변에는 아첨하는 사람들만 모여들었습니다. 박나리, 오늘도 한턱 크게 쏘십시오. 나리는 역시 한양에서 제일 후한 분이십니다. 박지는 그 말에 우쭐해져서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곡물 창고 관리는 뒷전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주인이 방탕하자 하나 둘 곡물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거래처에서는 믿을 수 없다며 거래를 끊었습니다. 금은 보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토지도 하나 둘 팔아야 했습니다. 3년이 지나자 박진에게 남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큰 저택마저 빚쟁이에게 넘어갈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진은 마지막 남은 옷가지를 챙겨 거리로 나섰습니다. 저택은 이미 빚쟁이 손에 넘어갔고 곡물 창고도 문을 닫았습니다. 박진은 거지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박진은 종로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도와줄까? 옛날 함께 술 마시던 친구들은 이미 박진을 피했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아무도 박진을 찾지 않았습니다. 문득 동생 박후가 떠올랐습니다. 쌀 20가마와 하녀 하나만 받았던 동생. 아마 동생도 힘들게 살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형제인데 죽 한 그릇 정도는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박진은 종로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동생이 살던 작은 초가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초가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 사람에게 물으니 박후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시오? 남대문 쪽으로 갔다던데요. 장사가 잘 되어서 더 큰 집으로 옮겼다고 들었습니다. 박진은 의아했습니다.
장사가 잘 된다고? 쌀 20가마로 시작한 장사가 박쥐는 남대문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한 곡물상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간판에 박씨 곡물상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혹시 동생의 가게일까? 박쥐는 가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곳에는 설아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설아의 얼굴은 밝았고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 둘 곡물을 사갔습니다. 박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 하녀가, 저 설아가 이렇게 장사를 잘한다고? 그리고 이 가게가 동생 박후의 것이란 말인가? 박쥐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박후가 수레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수레에는 새로 사들인 쌀과 보리가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설아, 오늘은 곡물을 많이 샀다. 이번 가을에는 보리가 잘 팔릴 것 같아. 도련님 잘하셨습니다. 손님들이 보리를 많이 찾고 있었습니다. 박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동생은 쌀 20가마로 시작해서 이렇게 큰 가게를 꾸렸습니다. 반면 자신은 큰 창고와 금은 보화를 받고도 거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박쥐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동생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재산을 나눌 때 자신이 뭐라고 했던가? 내가 한 선택이니 절대 후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쥐는 거리를 헤맸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다리 밑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찬 바람이 불었고 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박쥐는 깨달았습니다. 재산은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고 볼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쥐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동생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박쥐는 물어물어 박후의 집을 찾았습니다. 작은 한옥이었지만 자신이 살던 초가집보다는 훨씬 나아 보였습니다. 박쥐는 대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차마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구걸하러 온 것입니다. 박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하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박후의 형 박진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하인이 박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남루한 옷, 더러운 얼굴. 잠시 기다리십시오. 하인이 안으로 들어갔고 얼마 후 박후가 나왔습니다. 박후는 형의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형님, 어찌 이런 모습으로? 박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후야, 나를 좀 도와다오. 아무리 형이라지만 형을 그냥 둘 수는 없지 않느냐? 박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형이 언젠가는 이렇게 찾아올 것이라고. 형님, 아버님께서 재산을 나누실 때 형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박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니 후회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저도 형님께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박쥐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동생에게 했던 말이 그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설아가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나리, 이 죽 한 그릇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장사는 구걸이 아닙니다. 손수 땀 흘려 일하셔야 합니다. 박진은 설아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자신이 하찮게 여겼던 하녀가 이제는 자신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박진은 죽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후야. 설아. 박진은 죽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재산만 믿고 흥청망청 쓴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박진은 죽그릇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후야, 나는 이제 가겠다. 박후는 형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형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후야, 내가 생각했다. 나는 일하고 싶다. 내 집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다오. 박후는 설아를 바라봤고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우리 집 창고지기로 일하시겠습니까? 숙식은 제공해 드리고 월급도 드리겠습니다. 다만 술과 노름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박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후야. 나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 박진은 그날부터 박후의 집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창고를 정리했고 곡물을 옮기고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았고 노름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박진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예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박후와 설아의 장사는 나날이 번창했습니다. 종로에 큰 점포를 얻었고 직원들도 고용했습니다. 설아는 이제 안주인처럼 가게를 관리했습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들에게 일을 가르치고 장부를 정리하고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박후는 다른 지역과의 거래를 확대했습니다. 평양, 함흥, 제주도까지 사람을 보내 특산물을 사들였습니다. 5년이 흐른 어느 날, 박후의 곡물상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큰 상단이 되었습니다. 종로에 큰 저택을 장만했고 하인들도 수십 명을 거느렸습니다. 곡물상은 매일 손님으로 북적였고 전국 각지에서 곡물이 들어왔습니다. 설아는 이제 당당한 박씨 집안의 안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겸손함과 부지런함은 잃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의 벽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박후는 상인 집안의 도련님이고 설아는 하녀 출신이었습니다. 박후의 곡물상이 크게 번창하자 여기저기서 혼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이제 장가를 가셔야 합니다. 좋은 혼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박후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혼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자꾸만 설아가 떠올랐습니다. 설아와 함께 장사를 하고 장부를 정리하고 미래를 계획하던 그 시간들. 다른 여인과 혼례를 올린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설아는 혼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도련님이 다른 여인과 혼례를 올린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설아는 박후를 주인이 아닌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자신의 마음을 숨겼습니다. 감히 하녀 출신이 도련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설아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날이 이번에 들어온 혼담 중에서는 남대문 김씨 집안 교수가 좋아 보입니다. 박후는 설아의 말을 들었지만 왠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후는 가게 장부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창밖을 봤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은 마당에 설아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설아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아가 울고 있구나. 박후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설아는 박후의 기척을 느끼고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날이 왜 나오셨습니까? 박후는 설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설아, 너 울었느냐?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날이. 그냥 바람이 차서. 박후는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설아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설아, 솔직히 말해다오. 내가 왜 우는지. 설아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날이. 소녀는 감히. 설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녀 출신인 자신이 도련님을 사모한다는 것을. 그 순간 박후는 깨달았습니다. 혼담이 들어올 때마다 불편했던 이유, 다른 여인을 떠올릴 때마다 설아가 눈에 밟혔던 이유. 자신은 진작부터 설아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후는 설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설아, 나도 똑같다. 나도 내가 자꾸 눈에 밟혔다. 다른 여인과 혼례를 올린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웠다. 설아는 박후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날이. 하지만 소녀는 천한 하녀 출신입니다. 감히 나리의 곁에 설 수 없습니다. 박후는 설아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나의 인생을 함께 일구어 온 동반자다. 설아는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박후는 설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다. 들어오는 혼담은 모두 거절하겠다. 설아, 나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 주겠느냐? 나의 아내가 되어 달라.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리. 소녀는 나리를 평생 모시겠습니다.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신분의 벽도 세상의 시선도 두 사람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후는 모든 혼담을 거절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날이 왜 좋은 혼담을 모두 거절하십니까? 박후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소. 며칠 후 박후는 주변 사람들을 모아놓고 발표했습니다. 나는 설아와 혼례를 올리겠소.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아, 하녀 출신 설아 말인가? 날이 설아는 하녀 출신입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요? 설아는 나의 동업자이자 가장 소중한 사람이요. 사람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박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대한 혼례를 준비했습니다. 설아에게 가장 좋은 비단으로 혼례복을 맞췄습니다. 붉은 치마와 노란 저고리, 비단은 박후가 개성에서 직접 사온 최고급 명주였습니다. 설아는 혼례복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날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박후는 설아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설아, 너는 천하지 않다. 너는 나에게 가장 귀한 사람이다. 한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혼례를 올리겠다. 드디어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박후의 집은 잔치상으로 가득했고 손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설아는 혼례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붉은 치마와 노란 저고리, 금비녀를 꽂은 머리. 거울 속의 설아는 한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설아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히 소녀가 이런 날을 맞이할 줄 몰랐습니다. 혼례는 바쿠의 집에서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치러졌습니다. 초례상 앞에서 두 사람은 절을 올렸습니다. 하늘과 땅에, 조상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바쿠는 그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부인, 이제 우리는 한평생을 함께할 부부요.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소녀가 평생 서방님을 모시겠습니다. 혼례가 끝난 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손님들은 음식을 먹으며 축하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의아해했지만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신방에 들었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방을 밝혔고 달빛이 창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바쿠는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나는 당신이 자랑스럽소. 하녀 출신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오. 설아는 바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방님, 소녀가 서방님을 만나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평생 서방님과 함께 곡물상을 일구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선 사랑, 세상의 시선을 이겨낸 사랑. 두 사람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강했습니다. 어느 날 설아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서방님, 쌀에 잡곡을 섞어서 팔면 어떨까 합니다. 보리, 조, 콩을 쌀에 섞으면 영양도 좋고 값도 저렴하게 팔 수 있습니다. 바쿠는 설아의 아이디어에 감탄했습니다. 역시 부인이요. 좋은 생각이요. 몇 달 후 잡곡 섞인 쌀이 도착했습니다. 설아가 예상한 대로 잡곡미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서민들이 앞다투어 사갔고 양반 집안에서도 건강에 좋다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바쿠의 곡물상은 이제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곡물상이 되었습니다. 5년이 흐른 어느 날 바쿠의 곡물상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큰 상단이 되었습니다. 종로의 큰 저택을 장만했고 하인들도 수십 명을 거느렸습니다. 설아는 이제 당당한 박씨 집안의 안주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바쿠와 설아는 저택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은은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인, 당신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소. 쌀 20가마로 시작한 장사가 이제 한양 제일의 곡물상이 되었소. 설아는 바쿠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 서방님의 해안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서방님께서 소녀의 재주를 알아봐 주셨기에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10년 전 재산을 나누던 그날 모두가 비웃었던 선택. 하지만 그 선택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설아는 이제 아이를 가졌습니다. 바쿠는 설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인, 몸조리 잘하시오. 곡물상 일은 제가 할 테니 부인은 쉬시오. 그해 가을, 조선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름 내내 비가 내리지 않아 논밭이 말라버렸고 가을 추수는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양 저자의 쌀값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곡물상 주인들은 이때다 싶어 쌀값을 더욱 올렸습니다. 하지만 바쿠는 달랐습니다. 설아와 의논했습니다. 부인, 어찌해야 하겠소.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소. 설아는 창고를 둘러봤습니다. 쌀이 가득했습니다. 서방님, 쌀값을 올리지 마십시오. 지금 백성들을 도우면 나중에
그 은혜가 돌아올 것입니다. 박후는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말이 맞소. 우리는 백성들을 도웁시다. 다음 날 박씨 곡물상 앞에 방이 붙었습니다. 흉년이지만 쌀값을 올리지 않습니다. 가난한 백성에게는 외상으로 드립니다.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모여들었습니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씨 곡물상은 진정한 상인입니다. 설아 마님은 부처님 같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다른 곡물상 주인들은 분노했습니다. 며칠 후 한밤중에 박후의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하인들이 소리쳤습니다. 박후와 설아가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창고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박후는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쌀을 꺼내야 한다. 하지만 불길이 너무 거셌습니다. 형 박진이 박후를 붙잡았습니다. 후야, 안 된다. 목숨이 더 중요하다. 바로 그때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박나리, 우리가 돕겠습니다. 백성들이 물동이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라 수백 명이 몰려왔습니다. 박나리께서 우리를 도우셨으니 이제 우리가 나리를 도울 차례입니다. 백성들은 밤새 불을 껐습니다. 물을 길어다 붓고 불길을 막고 쌀을 옮겼습니다. 똥이 틀 무렵 마침내 불이 꺼졌습니다. 창고 일부는 탔지만 쌀 대부분은 무사했습니다. 박후는 백성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쌀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리, 고개를 드십시오. 나리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일입니다. 불이 난 다음 날 포졸들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창고 뒤편에서 횃불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이 분명했습니다. 관아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범인들은 쌀을 사려다 거절당한 상인들이었습니다. 관장이 박후에게 물었습니다. 박나리, 나리께서 원하시는 벌이 무엇이오? 박후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백성들을 위해 쌀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관장은 감탄했습니다. 박나리는 참으로 너그러우시오. 며칠 후 상인들은 정말로 쌀을 내놓았습니다. 박후는 그 쌀을 받아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한양의 굶주린 백성들이 모두 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박후와 설아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박나리, 설아마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쌀은 점점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장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방님, 이러다가는 우리도 위험합니다. 쌀이 열흘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형 박진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후야, 평안도 지역은 비가 와서 수확이 괜찮았다고 한다. 박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설아가 말했습니다. 서방님, 소녀가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부인. 평양까지는 보름길입니다. 산적도 많고 위험합니다.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은 한양에 남아서 가게를 지켜야 합니다. 소녀가 가는 것이 맞습니다. 박후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서방님, 믿어 주십시오. 소녀는 반드시 쌀을 구해 오겠습니다. 결국 박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부인. 하지만 형님과 하인 몇 명을 같이 보내겠소. 며칠 후 설아는 박진과 하인들과 함께 평양으로 떠났습니다. 길은 험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일행은 깊은 산속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수풀에서 사람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산적들이었습니다. 꼼짝 마라. 돈을 내놓아라. 하인들이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진이 설아를 보호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설아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으리, 잠깐만 들어주십시오. 산적 두목이 설아를 보았습니다. 여인네가 무슨 말을 하려고? 설아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저희는 한양에서 왔습니다. 흉년으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어서 쌀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으리께서도 백성이시지 않습니까? 같은 백성이 굶주리는데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산적 두목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설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돈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평양까지 무사히 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쌀을 사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산적 두목은 설아를 빤히 보았습니다. 여인네, 참으로 담대하구나. 좋다. 내가 너희를 평양까지 안전하게 보내주마.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엇입니까? 돌아올 때 우리 동네 백성들에게도 쌀을 좀 나눠달라. 우리 동네도 흉년으로 굶주리고 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반드시 쌀을 가져오겠습니다. 산적 두목은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평양까지 안전하게 호위하라. 사흘 후 일행은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설아는 평양 저자로 갔습니다. 정말로 평양에는 쌀이 풍부했습니다. 설아는 가장 큰 곡물상을 찾아갔습니다. 나으리, 쌀을 대량으로 사고 싶습니다. 1000가마가 필요합니다. 주인은 놀랐습니다. 1000가마라. 돈은 있으십니까? 설아는 은자 주머니를 내놓았습니다. 은자 1000냥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양까지 운송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급합니다. 열흘 안에 한양에 도착해야 합니다. 주인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설아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으리, 부탁드립니다. 한양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주인은 설아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평양 곡물상 주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틀 만에 쌀 1000가마를 준비하고 수레와 인부까지 구해 주었습니다. 설아 일행은 쌀을 싣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산적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설아는 쌀 100가마를 산적들에게 주었습니다. 약속대로 드립니다. 마을 백성들에게 나눠 주십시오. 산적 두목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당신은 참으로 의로운 분이오. 설아 일행은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큰 강을 만났습니다. 다리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설아는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이 얕았습니다. 수레를 강으로 몰고 가면 어떨까요? 결국 일행은 강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수레를 강으로 몰았습니다. 10번째 수레가 기울었습니다. 설아도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 수레를 밀었습니다. 간신히 수레를 바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치마는 흠뻑 젖었고 손에는 상처가 났습니다. 일행은 밤이 되어서야 모든 수레를 건넜습니다. 이틀 후 한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열이 났습니다.
강을 건널 때 젖은 옷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해 몸살이 난 것입니다. 설아는 비틀거리면서도 수레를 몰았습니다. 마침내 한양 성문이 보였습니다. 박후가 성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아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부인, 무사히 돌아왔구려. 설아는 박후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서방님, 쌀을 가져왔습니다. 박후는 설아를 안았습니다. 부인, 어서 의원을 불러라. 사흘 후 설아는 열이 내렸습니다. 눈을 뜨니 박후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방님, 부인 정신이 드시오? 쌀은 백성들에게 모두 나눠드렸소. 부인 덕분에 한양 백성들이 살았소. 설아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마님, 쾌차하십시오. 창밖을 보니 수백 명의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설아의 쾌유를 빌러온 것입니다. 설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며칠 후 궁궐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임금께서 박후를 불렀습니다. 경이 박후냐? 경이 흉년에 백성을 구했다는 소문을 들었노라. 참으로 의로운 상인이로다. 임금은 박후에게 통정대부의 품계를 내리고 설아에게 비단을 하사했습니다. 신분이 천하다 한들 무엇이 문제겠느냐? 마음이 고귀하면 그것이 진정한 귀함이니라. 박후가 집으로 돌아오자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형 박진이 말했습니다. 후야, 아버님께서 너에게 쌀 20가마와 설아를 주신 것도 모두 이유가 있었구나. 네, 형님. 아버님께서는 제가 사람을 알아볼 줄 안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날 밤 한양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백성들이 박후와 설아를 위해 모였습니다. 한 노인이 비단에 글을 써서 펼쳐 보였습니다. 의로운 상인, 백성의 어버이. 박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후와 설아는 쉰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박씨 곡물상은 조선 팔도에 이름이 알려진 큰 상단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박후는 모든 가족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집안의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20년 전 할아버지께서 큰아들에게는 큰 곡물 창고와 금은 보화를, 둘째 아들인 나에게는 쌀 20가마와 하녀 하나를 주셨습니다. 모두가 나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사람을 봤습니다. 설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천한 하녀였단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할머니의 재주를 알아보셨지. 박후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재산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눈, 그것이 진정한 재산입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박후와 설아는 손을 맞잡고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부인, 20년 전 쌀 20가마와 하녀 하나, 모두가 어리석다고 비웃었지만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조선 팔도에 전해졌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지혜가 부를 만든다는 것. 신분이 아니라 능력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 그리고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곧 인생이라는 것. 박후와 설아의 삶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